문화 개방이 발표되자 앞다퉈 들어올 일본의 문화, 일본 만화 영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 이에 투니버스는 연속 5회에 걸쳐 개국 특집 시리즈 한국 만화영화 40년사를 방송합니다. 돈이 되는 산업이라며 가졌던 한국 만화영화에 대한 관심, 개방된다고 하여 주목을 얻게 된 한국의 만화영화.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었고 무엇이 우리의 지금을 만들었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한국 만화영화의 지나간 40년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란이 지나고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에 접어든 1960년대, 국내에 처음으로 서구 문명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극장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필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종로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대형 극장가로 옮겨오게 되었고, 이것은 당시 국내 대중문화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국에서 최초로 상업 만화영화가 공개된 것도 극장의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기쁨이 가득 차면 그대 나를 수 있어. 걱정 근심 잊고서 한번 웃음 지으며 찬양해 줄 거야. 나라라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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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라.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요? 하여튼 그 작품을 제가 보고 그 극장 안에서 어린 나이에 계속 2번인가 3번을 봤을 겁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건 뭐 그 당시에 그 본 모든 관객들도 그런 그 감동을 받았을 텐데, 그게 뭐 흥행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최초의 그런 우수한 작품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보여졌을 때의 그 감동, 충격, 이런 것은 뭐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사실은 그 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는데, 그 피터팬이나 이러한 그 만화 영화의 영향 때문에 애니메이션 길로 이렇게 그 인생관이 바뀌고 직업도 바뀌고 이런 것 같아요. 피터팬의 영향은 뭐 지금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피터팬의 흥행 대성공 이후 국내 극장가에는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의 대작 만화 영화들이 속속 개봉됩니다. 특히 국내 최대의 흥행관으로 군림해온 대한극장은 초창기 만화 영화 덕을 가장 많이 봤던 극장 중 하나로서 화제의 해외 장편 만화 영화들을 연속 유치하게 되는데, 1961년에 개봉된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걸리버 여행기와 이듬해 여름 개봉된 월트 디즈니사의 신데렐라 등은 초유의 흥행 기록들을 수립하며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상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 수입 만화 영화들이 가져온 영향은 문화계뿐만이 아닌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볼 만한 사실은 국내에서도 애니메이션이라는 표현 기법을 이용한 영상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아, 1957년 HLKZ의 전파를 타고 송출되기 시작한 럭키치악의 CF 시리즈는 당시 HLKZ 방송의 미술을 담당하고 있었던 문달부 선생에 의해 만들어진 상업용 광고였지만, 원화와 트레스 그리고 촬영 과정을 거쳐 완성된 콤마 촬영물이란 점에서 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양가시더라도 소쩍 본 듯이 이렇게 작을 수시옵소서. 그 전에는 제가 생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작품이 1956년에 HLKZ,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국이죠. 뭐 물론 설립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만, 거기에 미술부에 계시던 문달부 선생이 럭키치아
그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제작한 거가 나오고 CF지만은 그 애니메이션의 그 제작 기법을 따랐고 또 그것이 일반에 공개된 전파로서 공개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첫 작품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문달구 선생에 의해서 최초로 시도된 애니메이션 기법의 상업용 광고들은 초창기 제약회사와 식품회사를 중심으로 상당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반 실사 광고들과는 달리 그림에 의해 표현되는 과장과 함축의 묘미 때문인지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됩니다. 집집마다 꽃기요 맛을 낼 땐 닭소간장 꽃기요 그 CF는 초 프로그램이다. 초단위 프로그램이죠. 다른 거는 분단위 프로그램으로 보는데 이 초단위 프로그램은 그 몇 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흡수해야 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법이라든가 내용이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기발하고 참신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흡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것을 자꾸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 형태의 그 포맷인데 그런 데서 그 당시에 그 문달구 씨가 CF 쪽으로 많은 기존의 이런 기법을 한번 벗어나보자 하는 데서 아마 그런 발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어서오시오 사장님. 여보게. 이후 상업용 광고 애니메이션들은 초창기 한국 영상 제작 분야에 뚜렷한 한 줄기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색깔이 들어간 칼라 애니메이션을 비롯하여 극장 상영용 시네마스코프판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합성된 한국 최초의 특수 촬영 애니메이션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신하다 한수? 간장이 약해지니 매사가 귀찮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한 상업용 광고 제작물의 편수가 늘어나게 되자 이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애니메이터들이 출연하기에 이릅니다. 국립영화 제작소 출신의 한성학, 박영일, 정도빈 트리오와 활명수의 CF로 유명한 엄도식, 그리고 특유의 리듬감 있는 연출로 각광을 받았던 신동헌 감독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처음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광고 영화를 신동헌 선생님하고 같이 내가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배우게 됐어요. 예, 그 처음에는 그분이나 나나 그 애니메이션이 확실하게 어떻게 그려야 이게 그림이 되겠다 그러는 것도 기초적으로 잘 모를 때인데 1960년 초인데 이제 그 신동헌 선생님하고 같이 그 원기소를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배를 타고 그 선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진로 소주를 이제 같이 만들게 됐어요. 그것이 제가 처음 만든 그 만화영화였죠. 그로부터 7년 동안에 아마 제가 수백 편 만들었을 겁니다. 예? 만들어서 진로 회사 것도 3번인가 만들었어요. 그거에. 그래서 비교적 지금 연배가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우리나라 텔레비전서 흑백 시대인데 처음 이제 광고도 치고 KBS도 그때 광고를 치고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배우에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징글이라고 그러죠. CM송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두 번째 제가 진로 소주를 위해서 만든 게거든요. 전작에 이어 만들어진 진로 소주의 두 번째 광고 애니메이션은 신동헌 감독과 그의 제자인 넬슨 신이 함께 완성해낸 역작 애니메이션으로서 당시 상품의 시장 점유 판도를 바꾸어 놓았을 만큼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광고는 사전에 음악을 녹음하고 그림을 그리는 디즈니 방식의 선녹음, 후작화에 의한 24프레임의 풀 애니메이션으로서 신동원 감독 특유의 리듬 감각이 등장인물들의 경쾌한 움직임과 함께 앙상블을 이루었고, 결국 이 광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신동원 감독은 마침내 지금까지 국내에서 그 누구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대형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극장용 장편 만화영화 홍길동을 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성사람께도 유력한 영화사의 하나였는데 극장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거기서 장편 만들어보자 이런 상의가 왔더군요. 그래서 저도 장편 만들어보고 싶은 의욕이 있던 참에 승낙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홍길동 착수한 거는 66년 6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정월 달에 개방했으니까 한 8개월인가 7개월 걸렸죠. 동생인 신동우 화백이 당시 소년조선일보에 연재하던 풍운하 홍길동을 신동원 감독이 만화영화로 제작한 이 작품은 개봉된 지 불과 4일 만에 관객 10만 명을 동원하는 흥행 대성공을 기록하며 한국 만화영화 40년사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기록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뭐 그때 고생한 건 뭐 회상하기조차도 지금 역겨운데 말이죠. 셀도 없어요. 셀도 없어가지고 저희들 뭐인가면 다행히 미 공군에서요 정찰용으로 쓰는 그 넓은 휠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한이 지난 건 버려요. 그 사람들이 버리는 걸 어디서 얻다가요. 이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써다 양자물 속에다 넣으면 위에 그 제라치방이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벗겨가지고 투명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특히 그 칼라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칼라의 문제가 많으니까 그 모나미에다가 그 접착제를 넣어갖고 이제 비닐 칼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렵게 이제 제작을 했는데 비가 오고 나거나 이제 여름에 햇빛이 뜨거우니까 전부 갈라서 터져서 버리거나 아니면 전부 접착제가 녹아갖고 전부 붙어버려갖고 전부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쯤에서 원래 12월 정도 개봉할 예정이었는데 원래 처음엔 추석이었죠. 전부 세일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전 제작을 다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극장판 만화영화 한 편에 최소 200명 이상이 동원되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신동원 감독은 불과 30여 명의 인력으로 역사적인 한국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비록 홍길동의 본편 필름은 대단히 애석하게도 현재 필름이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작품의 완성도는 이 몇 장 남아있지 않은 슬라이드 필름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 제작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의 회고에 의해서 생생히 증언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고생이 뒤따른 다음에 홍길동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 최초였던 극장용 장편 만화 영화로서 대단한 흥행을 했고 또 그 작품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신동원 선생의 그 홍길동이라는 작품이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 또는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뭐 작품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지금도 그 작품을 어떻게 보면 제가 능가할 수 없는 작품이 30년이 흐른 지금도 그 수준에 있는 작품이 별로 없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대체 홍길동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었을까요? 필름이 남아있지 않은 홍길동의 완성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지금 보시고 있는 신동원 감독의 두 번째 장편 만화영화 호피와 차돌바위를 통해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67년 8월 15일 홍길동의 후속 극장판으로 개봉된 이 작품은 전작인 홍길동에서 조연으로 등장했던 호피와 차돌바위가 주연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외전 스토리에 의한 극장 만화영화로서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1967년 1월에 개봉되었던 홍길동으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완성된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해외 선진 만화영화에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 호피와 차돌바위의 이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통해서
홍길동의 전설적인 완성도를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 소화이 같은 돌장난 도와니 해.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자력으로 극복해보고자 열정과 희생을 감수해가며 기적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던 신동원 감독은 극장주들이 작품의 흥행으로 번 돈을 만화영화 제작에 재투자하기는커녕 작품의 제작비조차 갈취해감에 따라 결국 그러한 한탕주의 흥행업자들의 장사 속에 환멸을 느끼고 만화영화 제작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무리하게 계약을 그 제작가 측에서 내가 이건 반년이면 곤란하다. 1년 잡아야겠다. 그래도 반년 합시다. 작은 계약서에 그렇게 씁시다. 써놓잖아요. 그것이 올가미가 돼요. 왜 올가미가 되는가 하면 후에 아무래도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초과되거든요. 애동적인 무리한 그게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만드는데 좀 서투른 사람이에요. 그런 변호사나 같이 이렇게 하고 단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넘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올가미가 돼가지고 이 제작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나한테 심지어는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나서 말하는데 이번에 영화 제작사하고 같이 했다는 내 살은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말이지. 예, 그래서 내 이 편하고 딱 끄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불바다로 만들어 신동원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최초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만화영화를 만들어냈던 한국 만화영화계는 이처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는 했으나 다시 씨를 뿌리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물론 홍길동과 호피와 차돌바위로 시작된 극장 만화영화 붐은 신동원 감독이 현역 은퇴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그로부터 1, 2년간은 관성적으로 이어집니다. 국립영화제작소 출신의 박영일 감독은 한국 최초의 SF 히어로물 황금철인을 1968년 여름방학에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손오공과 보물섬을 연속 개봉시키며 신동원 감독의 공백을 일시적으로 메꿔준 바 있습니다. 또한 홍길동의 스텝 중 한 명이었던 용윤수 감독은 이듬해 홍길동 장군을 개봉시켜 홍길동에 대한 강한 부활 의지를 염원해 보기도 하지만 이들 작품들 역시 만성적인 국내 극장 배급 라인의 폐단 속에서 더 이상의 극장 만화영화 제작 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신동원 선생님이 1967년도에 홍길동을 제작하고 난 뒤에 그 제작사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뜻밖의 손실이라든가 이제 좀 타당치 않은 그런 그 관례들을 많이 두 번이나 겪고 나서 완전히 환멸을 느껴가지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중단한 것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큰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작가이면서 문화 생산자로서 계속 키워서 그 사람들에게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키워서 점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장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빼먹을 수 있으면 빼먹고 그 작가는 어떠한 상처를 받든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두 번이나 당하고 나니까 뭐 전혀 뜻이 없어진 그런 삭막한 그 뒤로는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은 발전이 거의 중단돼 버렸죠. (70년대)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국내 텔레비전이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표를 사서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손쉽게 화면을 즐길 수 있는 텔레비전 방송 시대의 개막은
상대적으로 극장가를 위축시켰고 이 무렵 국내 안방극장을 강타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 만화영화였습니다. 한동안의 공백기를 깨고 마징가 Z에게 선점당한 국내 로봇 만화 영화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준 작품은 바로 김천기 감독의 로봇 태권브이였습니다. 씩씩한 우리 친구 두 발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하늘 나르면 멋지다 신난다 태권브이 만만세 운영해 우리 친구 태권브이. 뭐 어려운 점 열거한다면 한이 없죠. 그 당시 뭐 재료 같은 거 또 만화 영화에 대한 그 인식 이런 것들이 뭐 초창기니까 그저 모험하고 정말 정말 모험이 수반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작업이고 모든 것이 이제 불분명한 상태에서 하니까 하여튼 참 힘들었어요. 혜성처럼 등장한 신의 김천기 감독을 주축으로 마루치 아라치의 임정규 감독이 구성을 담당하고 각본을 담당한 조항리, 음악감독 최창관, 음향효과 김벌레, 촬영 조복동 이모키, 그리고 제작을 지휘한 영화감독 유현록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모이기 힘든 황금 스텝에 의해 만들어진 로봇 태권브이 제1탄의 완성도는 분명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볼 만한 것이었고 여기는 마징가 Z의 아류로만은 볼 수 없는 대한의 기백과 용감 무쌍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라 태권브이 정의를 위해 키운 로봇 태권. 태권브이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또 한 4년 만에 극장용 장편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제작 환경이 여의치는 않았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작 스케줄이 원체 빡빡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40일 정도를 2-3시간씩 이렇게 잠을 자면서 촬영을 끝냈었댔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전에 장편들이 나오지 않다가 4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좀 더 모든 스태프들이 의욕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로봇 태권브이 제1탄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일본 작품에 뒤지지 않는 참신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태권브이 1탄의 악역인물 카프 박사가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그릇된 야심을 품게 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악당들이 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입장을 항변해 주었던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설득해야 되지만 난 꿈을 시연할 테니까. 또한 인조인간 메리라는 본성은 착하지만 악당의 편에 서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창조해서 훈이를 가운데 두고 영희와의 감정 대립을 유도시킨 것은 당시 작품들에서는 보기 드문 드라마적 설정이었죠. 그 동시대에 김천기 감독이 만든 어떤 그런 작품의 흥행적인 측면이나 또는 일본 작품들이 이 TV를 일본 작품들이 많이 와서 흥행을 할 때 어떤 그 김천기의 특이한 어떤 아이디어로 인해서 그 로봇 태권브이가 탄생되면서 어떤 한국 영화 만화 영화의 어떤 제작의 활로를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격이다. 자, 이제 그럼 간다. 로봇 태권브이는 1976년 제1탄이 개봉된 직후 거의 매년 능력을 증강시킨 새로운 모습으로 속편이 만들어졌으며 그때마다 활동 무대도 바다 밑에서 우주 끝까지 다양하게 확산되어 나갑니다. 특히 1978년에 개봉되었던 태권브이 시리즈 제4탄 로봇 태권브이 대 황금날개의 대결은 김천기 감독의 양대 대표작이었던 로봇 태권브이와 황금날개 1, 2, 3이 함께 공연했던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로서
국내 최대의 공연 예술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봉된 이례적인 기록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당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한 바 있습니다. 좀 다른 느낌일지 몰라도 그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볼 때처럼 너무 행복하고 정말 저 로버트 태권브이는 지구를 구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정말 그 그냥 아주 단순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주 단순하고 그런 바람들을 제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제 작품 만들어 가는데도 가장 틀로 삼고 싶고 그래요. 한편 태권브이 시리즈의 핵심 제작진이었던 임정규 감독은 1977년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를 개봉시킵니다. 이 작품은 당시 MBC 라디오의 인기 어린이 연속극 마루치 아라치를 만화영화화시킨 것으로서 개봉관인 중앙극장에서만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 성공작이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임정규 감독은 태권브이에서 일부 적용되었던 실제 태권 사범들의 동작을 기초로 동화를 그리는 등 상당한 심혈을 기울인 바 있으며 이후 마루치 아라치 시리즈는 전자인간 337과 같은 후속편들로 변천되기까지 했습니다. 김천기 감독과 임정규 감독에 의해 주도된 70년대 극장 만화영화 붐은 신진 감독들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성있는 연출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예 감독들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전해지는 민담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서부터 인조인간이 등장하는 공상과학물에 이르기까지 이전까지 국내 만화영화계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들로 다양화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2의 극장 만화영화 붐은 1979년에 개봉된 별나라 삼총사에 이르러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 절정의 위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 최대의 흥행사였던 별들의 고향의 이장호 감독이 기획을 담당하고 마루치 아라치의 임정규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물론 전함의 디자인 일부가 외국 작품에서 도용된 흔적이 없잖아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국 만화영화 근대사의 가장 커다란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서 이후 후속 시리즈인 타임머신 001과 15소년 우주표류기로 이어지면서 70년대 후반 한국 극장 만화영화 황금기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하지만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한국 만화영화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내부적인 결함보다는 외부적인 압력이었습니다. 11.6 사태와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진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는 국내 문화계 전반에 걸친 조락을 가져왔고 당시 한국 내 거의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름을 날리던 만화영화 감독들 역시 의도한 바 없었던 극우 반공주의 경향의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구나. 저 악마의 흉상. 저것이 붉은 베이스의 정체야. 정체. 아저씨 이것 보세요. 풀어졌어요. 옳지. 이제 됐구나. 뭐라고 있는 게 빨리 자격대시하라. 그 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되게 그
뭐 진짜 군인 정신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 영화법이 아마 그 새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로봇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좌경 학도들을 많이 양산해서 그런 부분은 일단 규제해야 된다. 무조건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풀었던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의 만화영화 역사는 그 시작부터 우수한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하고 양성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영리를 위해 혹은 정책적 홍보 수단으로 악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도끼질을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국 만화영화계에 피할 수 없는 몰락을 불러왔고 창작에 대한 고뇌보다는 생계 유지가 더 급한 과제가 되어버린 이 땅 위의 애니메이터들은 불투명한 80년대를 향해 그저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유비는 새로운 힘이 솟는다. 더구나 당대 창술의 명인으로 둘째가라면 서로할 조자령까지 얻은 것이다. 그러나 북으로는 원소, 동으로는 조조, 남으로는 손책 등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나 발판조차 없는 이들 사명제지만 천하를 구할 때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천지를 넘치기는 말말 목소리 승리를 기약하면서 외치는 함성 넓은 대지를 빌어 그 누리며 삼고